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견원지간인가? 우리는 계속 두 나라는 왼수관이고 과거에 민족적으로 그랬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법 내용에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민족이 서로 달라서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잘 모르고 또 그런 관점 분석한 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또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문학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최소선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은 남북 수은 루트와 동서초원 루트에 비옥한 십자로 평원이다. 왜 그런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족과 역사가 십자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칸디나비아 발트의 주변에 살던 북게르만족으로 분류되는 일명 바이킹들이죠. 어떤 용어를 쓴 게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바이킹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이킹이 이렇게 그 북해로에서 영국 해협을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이 루트가 있죠. 반면 한 축은 바로 대륙을 관통하는 루트입니다. 강줄기를 이용해서 쭉 이렇게 남하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정착하는데 이 여파로 키예프 공국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성립하죠. 그리고 대응할령에서 출발하면 초원의 길은 거의 끊어지지 않고 알타이 산맥, 그 다음에 천산산맥사를 통과해 카자흐스탄 대초원과 우랄 산맥 남부를 지나 흑해 북부와 카르파티아 산맥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을 통과하는데 위쪽으로 가면 폴란드가 되고요. 남쪽 루마니아 돌아서 쭉 들어가면 그 유명한 헝가리 평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8,000k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동서초원 루트. 이 동서초원 루트, 초원은 비옥한 곳이 아니죠. 그런 동서초원 루트에서 이 우크라이나, 이 지점부터 이 흑해 위쪽부터 카자흐스탄 이쪽, 우랄산맥 이쪽까지 러시아가 포함된, 지금의 러시아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세계 흑토의 약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이 13세기에 이 루트를 이용해서 칭기스칸의 몽골군이 유럽 원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4개의 항구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되면서 그중에 킵차크 항국이 이 일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체 일대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그 지형적인 특성을 파악할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물길이 좀 비교적 많이 나온 지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발트에서 흑해까지 어떻게 물길이 형성되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길 다우가바 강에서 드네프르 강으로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드네프르 강 연결되는 가장 심적인 지점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발하면 어렵지 않게 흑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하는데 배들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중간중간에는 조밀하지만 강줄기가 있고 또 늪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지점이 가능했을 거다. 또 흑해로 들어오면 지중해로 연결되는 것도 또 자연스럽게 가능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강줄기가 연결될까? 우리 한강이나 압록강, 낙동강 같으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고도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쪽 평원 지역은 고도차가 별로 없어요. 고도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강줄기가 유장하게 흐르겠죠. 강폭도 넓고 당연히 이 흑해에서 출발한 물이 저 상류까지 배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출발한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지역은 대단히 수은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수은의 활용은 당연히 얼어있지 않은 시기가 되겠죠. 얼어있는 시기에만 기마부대가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기마부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얼른 빠져야 됩니다. 빠지지 못하고 갇혀서 완전 포위 섬멸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러시아가 늦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기갑부대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형적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루스 카칸국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독립된 고대 국가가 형성된 것은 882년쯤에 드네프르강 중류에 도착한
게르만과 선주민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합해 건국한 키예프 루스 공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키예프 루스는 단일 국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은 전체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소국들의 느슨한 연맹체 성격이었다가 시기에 따라 결합도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중에 맹주국, 춘추시대를 표현하면 패자국 정도 위상을 가진 곳이 키예프의 거점을 둔 키예프 공국. 이 키예프 공국의 중심지 동슬라브인이 건국한 최초 수도가 우크라이나인의 현 수도인 키예프입니다. 지금 뭐 발음상으로는 요즘에 키우라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버마와 미얀마와 같은 논쟁일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도 저는 정치적 좀 무도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심지어는 필리핀 등과 같은 식민지 지명을 보면 언어와 역사적 의미 수준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자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논란이 있죠. 그런데 유독 미묘한 분쟁 지역의 지명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진 분들이 원하는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최동쪽 나라, 유럽 방어선에 해당하는 키예프 공국은 1240년 12월에 몽골과 타타르 원정대에 패망하면서 초토화된 키우는 중심지 지위를 당연히 잃겠죠. 그리고 거의 200년 동안 버려진 상태가 되는데 이 시기에 코자크인들이 이주하면서 서서히 이제 회복되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분열된 4개 몽골 제국 중 하나인 킵차크汗국이 들어서면서 드네프르강 주변 흑토지대에서 다수가 동쪽의 모스크바로 이동하면서 현재 동슬라브계 중심지가 바뀌죠. 물론 서쪽 폴란드 방향으로 이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요. 키예프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동슬라브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한참 전부터 13세기부터 서서히 모스크바가 중심이었는데 당연히 러시아가 동슬라브의 중심이다. 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지나치게 서로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내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우크라이나는 이후에 독립국의 지위를 따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국명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소련이 해체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 나라에 있었죠. 우크라이나는 전라남도, 러시아는 이를테면 뭐 경상북도라든가 이렇게 서로 방향에 있다는 행정구역의 차이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두 나라 간에는 따로 아니 두 지역 간에는 그 이상의 경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좀 더 보면요. 어쨌든 국가가 출발했고 또 출발하기 전에 어떤 한 지역 단위 내에서도 또 세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네프르강의 좌안 북쪽으로 봤을 때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뭐 아마 아실 겁니다. 왕이 태양을 바라보는 해가 떠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방위 기준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좌안과 우안이 서쪽이 되겠죠. 갈라놓은 두 개 우크라이나. 이건 뭐 요즘 신문 기사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큰 강이 있으면 또 나눠지겠죠. 뭐 서울로 치면 한강의 북쪽과 남쪽에 뭐 표가 갈린다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데 우한은 서쪽은 당연히 유럽에 가까우니까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것은 꼭 긍정적인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쪽 지배는 누가 받겠습니까?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지배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유럽 지향제라는 게 꼭 좋은 점만을 추구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다 상대로 더 겹쳐 있고 또 반대로 동쪽은 당연히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겠죠. 또는 아시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런 측면에서 드네프르강 동과 서로는 서로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민족적인 분포라든가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을
뭐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크게 4개, 좀 더 세분하면 5지역으로 또 구분하고요. 하나, 중부, 둘, 서부, 셋, 동부, 넷, 남부입니다. 그런 중부는 다시 드네프르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자, 색상을 보십시오. 동부하고 남부는 같은 초록 계열이고 서부와 중부는 붉은 계열인데요. 이게 지금 정치적 성향 뭐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쪽 계열은 신문에도 많이 소개하고 있듯이 친러시아 계열입니다. 이쪽은 친서방 계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어 사용 비율입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경향성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차이가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역 구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입력하고 있으면 러시아의 정치 상황까지 다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세죠. 좀 더 약하죠. 좀 더 약하죠. 왼쪽은 어떤가요? 많이 언어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러시아어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1년 공조사를 볼까요? 제일 언어 우크라이나 47%, 러시아 37%, 동시 사용 16%. 무슨 이야기입니까? 섞어 사용하면 둘 다 어떤 게 위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두 언어 모두 구사. 왜 그럴까요? 36년 같은 나라에 있으니까요. 민족적으로 사실상 같은 민족이고요. 별 경계 없이 국가 간의 긴장관계 없이 별 경계 왔다 갔다 했던 나라입니다. 2012년 연구 결과를 보면 더 재밌네요. 라디오 노래 60% 러시아, 책은 87%. 뭐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필리핀에서 영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뭐 다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중심지에서부터 문화가 흘러가는 아래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널, 신문도 역시 60% 이상이 러시아어입니다. 서부 배경의 정권이 출범하고 신나치 성향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러시아 사용을 중지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러시아 사용을 중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을 접해서 서방 중심 언론을 접할 때는 뭐 우크라이나니까 당연히 소수인 러시아 사용을 중지시킬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배경에서 볼 때는 거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보면 아주 소수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문화정책으로 공용어로 취하는 경우도 있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식민지배 산물이지만 영어, 공용어 5개 중에 영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뭐 인도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조차 법정 공용어로 타글로그 외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반 이상이 쓰고 있고 실제 어떤 공공기관에서 과거에는 지금 물론 법적으로 통제합니다만은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사용했던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런 어떤 공격적인 배경하에서 크림반도 사건이나 동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최소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되게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2010년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득표율입니다. 친서방파로 익숙한 사람이죠. 티모센코. 오렌지 혁명 심볼입니다. 서부에서 무려 91% 몰표 나왔죠. 중부는 우세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에 분류된 야누코비치, 쫓겨난 사람이죠. 나중에 동부에서 93% 몰표, 남부 우세. 동부는 고금이 발달했습니다. 러시아 접경지역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고 서부는 농업 지역으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지역 감정들이 또 겹쳐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권과 유럽권 이미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분류 체계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게 중층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걸 해체 분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면 사실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최근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폴란드에서 인도적으로 엄청 지원한다고 하죠. 이쪽 지역을. 이 서부 지역.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든지 넘어와도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야기하는데 특히 서부 지역은 폴란드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곳이고요. 반대로 이쪽 지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주의자들이 이쪽 폴란드 사람들이 뭐 10만 가까이 학살했던 그런 또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를 떠나서 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호를 갖거나 현지와 같은 이런 넓은 국경으로 뭔가 우크라이나 민족이라고 이렇게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출범하면서 거기에 속한 15개 자치공화국 쪽 하나도 들어가 있었죠. 미합중국과 비교하면 주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여러 개 주에 해당하는 행정단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에트 연방이 전체가 붕괴하면서 러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 공화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주도해가지고 얼른 신생국을 선포하고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나오고 우크라이나는 민족 정체성이랄까 이게 더욱 좀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역사는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때 당연히 아버지는 러시아,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아버지는 전라북도 사람, 어머니는 충청남도 사람. 아버지는 경상남도 사람, 어머니는 전라남도 사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아무 갈등 관계 없이, 뭐 아무라는 표현 좀 위험할 수 있을까요? 큰 갈등, 구조화된 갈등 관계 없이 살았는데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왜 이런 갈등 관계가 점점 커지고 있을까? 이건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남북은 영영 통일해서는 안 될 별도의 민족이 있겠죠. 북한족, 남한족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과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변방이고 러시아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고 늘 학대받은 땅이었었던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접근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인들은 2등 국민이었는가? 저는 보통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 국가 체제 내에서 그 지역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는 최고 권력자가 누구를 배출했는가 여기 좀 주시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 이런 것은 큰 변함이 없겠죠. 이 두 지역과의 관계는 저는 평양 사람들이 한경도 사람을 대하는 뭐 인식, 뉴욕 사람들이 뉴멕시코 사람을 바라보는 선입관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소련의 국가 최고 지도자를 배출한 지역, 러시아를 포함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레닌은 전형적인 러시아 중심지인 볼가강 항면 지역 출신입니다. 모스크바하고 우랄산맥 그 중간 지점쯤 됩니다. 반면 스탈린은 변방 중에서도 오진 조지아,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눈에 띄지도 않는 지역이죠. 후르시초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km 정도 동쪽에 있는 광부 아들입니다. 러시아 쿠르츠크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곳인데 여기서 태어났지만 14살 때 그러니까 실제 성장 우크라이나에서요. 도네츠크라고 지금 동부 지역이 상징적인 곳이시죠. 그 중공의 발달해 있는 마리오폴에서 약 100km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여기서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라서 이 사람이 바로 우크라이나 최고 지도자인 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가 된 다음에 모스크바로 진출해서 소련 전체 최고 지도자, 무려 11년간 집권하죠. 자, 후임자의 브레즈네프는 아예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약간 중부에 가까운 곳입니다. 드네프르, 아주 그 좋은 지역이죠. 지금 키예프처럼 그런 드네프르강을 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지역 출신입니다. 여기 지역 출신이 역시
소련 전체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무려 18년. 연령이 좀 있는 분들 다 기억난 사람이죠. 과거 뉴스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유리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이 사람들도 안드로포프, 고르바초프 같은 동네입니다. 스타브로폴, 카프카스 산맥 북쪽입니다. 북쪽의 그 대초원 지역의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더 변방 사람이 이 두 사람은 체르넨코는 더 황당합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역시 어디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샤안샤면 북쪽에 시베리아에서도 한참 동쪽에 있습니다. 바이칼까지는 가지 않지만 바이칼 동네 가까이 가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보리스 엘친도 비교적 첼렌코에 비하면 가깝지만 역시 우랄 산맥 동쪽이에요.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푸틴, 여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과거에 레닌그라드라고 하죠. 여기 태생입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 지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러시아 지역 중심 지도, 레닌, 스탈린, 카프카스 남쪽입니다. 우크라이나 두 사람, 카프카스 위에 안드로포프, 고르바초프. 여기는 황당히 먼 지역이죠. 자, 지역 분포를 보십시오. 러시아 중심지에서 나온 사람은 레닌밖에 없고요. 굳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푸틴 정도입니다. 나머지 다 변방이고, 그 변방 중에 브레지나 프루시초프, 이 사람들이 29년간 집권하죠.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변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그 개개인의 어떤 정서 속에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고 지도자를 가장 오랫동안 배출한 적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런 것 전제로 해서 이른바 민족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을 이해해야지 구조화된 권력관계의 특성을 보지 않고서 일각의 문화적인 내용 갖고 접근하는 거, 이걸 확산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많은 이 크림반도는 공사단 출신 앞서 소개했던 크루시초프가 서기장이 된 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1930년대 전후의 그 아픔들을 좀 치유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고향에 선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요. 경기도에 속해 있던 크림반도를 충청 북도 소속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속해 있었던 논산이 충청남도로 행정구역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한 국가 내에서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걸 전제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크림반도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런 식이면 애당초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겠죠. 왜냐 그러면은 후르시초프가 이른바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던 행위예요. 그런 성격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서적 측면이 이해가 됐고, 특히 중세 때까지도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를테면 왕비를 배출했다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또는 고려 때 같으면 왕사를 배출했다 그러면 현이 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위상 자체를 바꿔준다거나 또는 더 광역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행정명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지 않고 또는 이해하지 않고 크림반도가 다른 나라로 갔는데 다시 뺏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러시아로 일방적으로 갔다? 이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두 나라는 원래 한 나라 안에 묶여 있었고 지난 30년 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특히 지난 13년 이전까지는 구조화된 갈등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봐야 되고, 동부에서 본격적 분규가 일어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군사작전 상황 속에서 크림반도가 자치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이양됐거나 또는 러시아가 흡수했거나
또는 크림반도 주민들이 러시아를 선택했거나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2부 친러 부패 정권과 민주화 세력의 선악 구도, 최근의 상황과 직결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4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거로 본 정교육 작가 배신, 분열의 정치 30년사, 그다음 외교관계, 유로마이단에 대한 걸좀